부동산법 이하림 변호사입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건입니다.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건물주예요. 임대를 놓으면 이것저것 할 거 많습니다. 첫째, 공실 관리해야죠. 그리고 뭐 월세 받는 거, 그리고 연체하면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시설 관리인데요. 공실 관리, 임차인이 나갔다. 그럼 벽지 새로 바르고 새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그 매물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내기도 해야 되고, 또 수납 연체, 뭐 월세를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뭐 월세 달라고 뭐 독촉을 하거나 그래도 안 준다? 그럼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해서 비껴라 라고 또 집행도 해야 되죠. 또 세 번째, 시설 관리인데요. 매일같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깨진 거 있으면은 바꿔주고 보수하고, 뭐 이런 일들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뭐 건물 관리 쉽지 않네요. 네, 조그만 건물이면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건물에 임대할 호실이 굉장히 많다 하면 혼자 하기도 버겁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일하기도 뭐 안 좀 하시겠죠. 싫겠죠. 직접. 네. 예, 그래서 규모 있는 임대형 건물에서는 건물주들이 직접 안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두시죠. 예. 네, 이렇게 관리인을 둘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 준비했습니다. 예,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하고는 전세 계약을 해놓고도 그 건물주한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임차인이 볼 수도 있지만 건물주가 몽땅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피해 금액이 뭐 제법 상당해서 건물주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용 건물주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경우는 바로 건물 관리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사기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인데요. 건물주가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40세대 정도의 원룸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이 주식회사의 정식 직원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제 다른 일도 하니까 뭐 항상 그 40개 호실이니까 얼마나 자주 임차인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막 하겠어요. 그리고 청소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건물 관리인이라고 해서 1층에 한 개 호실을 주면서 월급은 안 주고 그냥 그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이런 관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고시원 뭐 실장 같은 네, 총무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는요, 이 임차인이 이 주식회사의 직원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했는데,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는 주식회사에서 이제 여러 부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어디 투자하다가 크게 이제 돈이 짜치게 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했나?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네, 기획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이제 전세 계약서로 체결을 하고, 그건 본인이 보관을 하고요. 네, 보증금도 보관하고. 네,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서를 본인이 위조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받은 그 전세금에서 그 보증금 일부 조금 보내고, 거기서 이제 월세 야금야금 조금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동이 나겠죠.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개 세대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4억은 좀 됐겠는데, 문제는 그 4억 원이 지금 4억 원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 가치는 될 겁니다. 그렇죠. 되게 오래된 사건이니까요. 예, 오래됐죠. 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과연 누굴까요? 건물 관리는 뭐 처음에 받아놓은 보증금으로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월세 받은 것처럼 이제 매달 입금하다가 나중에는 감당 안 되니까 이제 잠적해버렸죠. 도망갔죠. 예. 네. 그 건물주 회사는 이제 임차인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임차인들에게 월세 납입해라 이렇게 하니까 임차인들이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는 전세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됐고 뭐 그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는 건물 관리인가 체결한 너희들 잘못이다. 그냥 방 빼든지 아니면 뭐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든지 해라. 이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건물 관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건물주 회사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하든지 아니면 뭐 전세 계약이 유효하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건물 관리인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됐죠. 예, 사기죄로 인정되겠죠,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는 건물주 회사가 몽땅 패소해버려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전혀 손해를 안 받고 피해자는 오로지 건물주 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하린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회사 주식회사가 건물 관리인한테 이제 권한을 줬어요. 이런 걸 법적으로는 대리권을 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리권은 어디까지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때 임대차 보증금 뭐 300에서 500 정도 받고, 네. 그다음에 월세 월세는 뭐 33에서 55만 원 30, 정도까지만 받아라 딱 정해져 놨죠. 근데 뭐 보증금으로 이제 전세로 해서 올 전세로 해서 막 3천씩 5천씩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요. 예. 월세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겁니다. 월권 행위를 한 거죠. 네, 월권 행위를 했죠. 그러면 대리권 없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 예. 대리행위는 아닌데 꼭 대리행위처럼 보인다. 문의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문의를 준 주식회사야 책임져라 라는 거거든요. 지금 딱 요 사안이 고른 사안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주식회사가요, 건물 관리인한테 회사 도장이 꽁 찍혀 있는 그 빈칸으로 되어 있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막 무한 제공을 했죠. 그리고 건물 관리인이 건물 관리인이 거주하는 1층 호실에다가 무슨 주식회사 관리사무소라고 예. 해놓고요. 또 건물 관리인 전화번호 적어놨고, 또 임대 광고 할 때도 연락처로 이 건물 관리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건물 관리인이 10년 동안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받은 거에서 이제 주식회사에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 임차인들이 봤을 때 이 건물 관리인이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였다. 표현 대리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회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표현 대리가 인정됐다. 네. 이 사건의 교훈은 뭘까요? 예. 임대용 건물주는 건물 관리를 두더라도 임차인과 뭐 임대차 계약은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두고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예. 이 사건처럼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뭐 300에서 500, 그다음에 월세는 33에서 55만 원 이렇게 딱 범위를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계약은 뭐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건물 관리인이 전세 계약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표현 대리가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물 관리인에게 어떠한 계약 체결 권한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요, 보증금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표현대리 인정됐죠? 그리고 그 건물주가 이제 좀 재력이 빵빵했기 때문에 돈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빵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건물이 있으니까 걱정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에 근저당 건 빼고 나면 틈이 얼마 없으면 받아올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하거나 부도내버리면 또 받을 때도 없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네가 고용한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사용자인 당신이 책임져라 해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서로 과실 상계를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에 뭐 몇 대 몇처럼요, 전체 손해를 다 보전받지 못하고 일부분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죠. 이 사건에서는 그 문제됐던 그 세대가 10세대쯤 됐는데 그 중에서 몇몇 세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그 중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도 건물주 위임장도 없는 건물 관리인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건물주한테 따로 확인을 안 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표현 대리가 인정이 안 됐으면 부동산 중개사님들도 손해배상을 했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님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계약하실 일은 상대방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때 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리권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요. 임대 건물 주인이 건물 관리인에게 월세 계약만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도요.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몇천만 원씩 보증금을 받았지요. 그리고 건물주한테는 월세 계약했다고 보고하고 받은 보증금에서 대부분은 이제 자기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고요. 건물주한테는 매달 월세를 이제 입금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건물주한테는 매달 월세를 입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관리인에게 마치 전세 계약도 할 수 있는 권한, 즉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었고요.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정상적인 대리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죠. 결국 임차인이 건물 관리인과 체결했던 전세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가지고 건물주에게 전세 계약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전세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다 내줘야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아무런 손해도 안 받고 건물주만 전적으로 손해본 사건이지만요. 만약 이 사건에서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권 대리, 즉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게 돼서 임차인들이 손해를 봐야 했던 사건입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들이 건물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겠죠. 그럼 과실상계를 합니다. 결국 손해를 어느 정도 임차인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그 위임장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건물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어떠한 권한도 안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권한을 안 주더라도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버리고 그리고 받은 보증금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관리인의 사용자로서 건물주가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관리인을 항상 잘 감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리란 무엇인가? 대리에서 대자는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리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다스릴 리자. 그런데 처리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대리는 대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입니다. 대리와 관계되는 사람은요. 본인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 대리인이 있고요. 대리를 한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대리에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요. 임의 대리는 본인이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고요. 법정 대리는 법에서 정한 대리입니다. 법정, 법에서 정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가 되거나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에게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대리 행위의 방식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민법 제 114조 대리 행위의 효력인데요.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리인이 어떻게 대리를 해야 되느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면 본인한테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대리 행위의 방식과 효력이 이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리인이 계약하는 방식은요. 계약서에
본인 성명을 적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리인 땡땡땡이라고 이제 표시하는데요. 예컨대 뭐 홍땡땡의 대리인 박땡땡이라고 하면 예, 바로 계약서에다가 홍땡땡의 대리인 박땡땡 이렇게 하고 도장은 예, 박땡땡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홍땡땡이 직접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 효력이 홍땡땡에게 미치고요. 대리인 박땡땡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땡땡이 박땡땡에게 준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도 보관해야 되겠지만 대리인 위임장도 잘 보관해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홍땡땡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홍땡땡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받아서 보관해둬야 되겠고요. 또 위임장에 위임하는 내용이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 내용과 같은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번잡하지 않나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대리인과 계약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리인이란 사람과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하더라도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본인을 오라고 해가지고 본인인지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에게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도 뭐 본인이 못 나올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본인이 뭐 외국에 사는 경우는 흔히까지는 아니라도 이따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1차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대리인 맞는지 잘 체크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는 본인 책임이 그 계약 체결하는 분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전적으로 책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과 계약 체결하시는 분이 이 방송대로 대리인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잘 확인하셔야 하겠는데요. 잘 못할 것 같으면 변호사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현대리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동영상 표현대리가 문제됐으니까요. 민법은 표현대리의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대리권 줬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하는 사람한테요. 내 대리인 이 사람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안 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대리권을 줬는데 그 대리권보다 넘는 대리 행위가 있었던 경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동영상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월세 계약을 하도록 대리권 줬는데 전세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 대리권이 이제 없어진 후에 이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이런 대리 행위가 있었던데 정당한 대리 행위라고 믿을 만한 그런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이렇게 믿은 데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이게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상대방이 믿게 한 데 있어서 본인한테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책임지도록 하는 그 경우들이 표현대리 세 가지 경우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표현대리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세 가지로 유형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 경우를 만든 본인에게 책임지우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이런 표현대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리인 위임장이나 본인 인감증명서만 잘 확인하고 계약하신다면 일어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대리인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를 잘 확인하지 않고 이제 대리인과 계약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변호사에게 달려가서 상의하면 변호사가 전후 사정 듣고 표현대리가 뭐 인정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렇게 이제 검토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 중 임대차 경우 본인의 가족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중 매매의 경우에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변호사인 저한테
의뢰해서 제가 대리인 임장 받고 계약 체결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잘못되더라도 저한테 이제 책임지우면 되니까 응했고요. 이렇듯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대리인과 계약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좀 전에 보신 동영상에서 이제 건물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대리했잖아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건물주의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건물주 가족이니 이제 건물주 가족인 건 분명해.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하겠죠. 실제로도 이제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리한 사건 중에서 이제 아픈 남편 대신 이제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과 사이가 이제 소원해졌어. 그러니까 전처 아들이 임차인에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한 거 아니지 않느냐, 당장 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했어요. 임차인이 패소해버렸어요. 이 사건에서 물론 이제 임차인이 그 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부인이 보증금을 내줘가지고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부인이 보증금 내줄 자력이 없으면 어쩝니까?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 건물주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소개한 전처 아들이 임차인에게 소송한 사건에서는요, 전세 계약할 때 대리인 위임장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827조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인데요. 1항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항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범하고 뭐 잡다 하면 이제 일상적인 일, 이게 이제 일상 가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부 서로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3자와 이제 법률 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이로 이제 인해서 이제 채무가 생기면 그 채무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남편이 이제 가정용품을 구입했다든지 아내가 생활비가 뭐 딸랑딸랑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든지 할 때 뭐 상대방에 대해서 별다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법률 행위로서 인정되고, 이런 일상가사 채무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이런 말이죠. 가사, 가정일이라는 뜻입니다. 판례상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류 구입, 식료품 구입,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옥의 임차죠.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집세나 방세를 지급하거나 받는 거, 또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납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밖에 이제 현금 빌릴 경우라도 생활비 쓸 목적으로 생활비에 적합한 금액을 빌렸을 경우에도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판례상 생활비 범주를 넘어서는 많은 금액의 금전 소비 대차,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어음배스 행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가옥의 임대. 아까 임차는 판례상 부부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지만 빌려주는 것, 집을 빌려주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판례상 일상가사로 보거나 아닌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경우는 사정이 각각 다르거든요. 다른 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관계의 일방이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일상가사로 인정하는 데 엄격하고요. 담보 설정을 한 경우는 비교적 용이하게 일상가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중에서 배우자 대신 임차하는 경우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는 가능성이 크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